화요일 초선 열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좀 전에 저희 유가족 이지한 씨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최근에 보도됐던 내용 중에 마약 관련된 부검을 요청했다라는 얘기, 대검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상황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유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한 3명 정도는 부검도 했다고 하고 부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지한 씨 아버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검에서 부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오늘 바로 그 유가족의 증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또 이 한 분이 아니라 복수의 유가족께서 부검 요청을 받았다고 하신다면 이건 대검 검찰총장이 거의 제가 진짜 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건 만약에 이 정도 사안이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유가족 명단을 몰랐다고 했다가 결국 알고 있었던 걸로 밝혀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이 유가족에 대한 부검을 요청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던 게 번복되면 이 사안은 아마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청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조금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나게 해주겠다. 특히 특위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나온다 해놓고 안 나왔다. 이런 부분 되게 화가 나셨더라고요. 이상민 장관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우선은 뭐 유족분들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마약 부검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분께서 유족께서 혹시 원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왜 얘기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국정조사는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현안이 있더라도 그 정치와 정쟁으로 이 부분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그 현안 중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 부분 국정조사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협의가 어렵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지금 걸려 있고요. 일단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8일 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 정기국회 내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법정 기한이 12월 2일까지 한데 기한도 놓쳤는데 정기국회 기한도 못 지키면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들, 또 임시회는 또 여러 이 교섭단체 대표 간에 또 합의된 안건으로 제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일까지 부디 예산안이 확정되길 바라고요. 그와 별개로 예산안은 내년도 이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안은 성실하게 또 예산안 처리에 임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항상 지금 누누이 말하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어느 누구도 도심 한복판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국정조사의 원칙이자 목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목표도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예정대로 예산안 통과가 빨리 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산 관련해서 단독 수정안을 민주당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준예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준예산으로 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작년에 했던 예산을 또 그대로 써야 되니까 여당이 좀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더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반대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뭐 예산안이 지난주에 처리가 됐다면 네. 어제 이미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텐데 됐겠죠. 네.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9개월 전에 끝난 대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아, 생각하실 것 대선이다, 같습니다. 이거는? 네, 솔직히 이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이 뭐 윤석열 표 예산은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표 예산을 받아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들께서 주신 절대 다수의 의석을 한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이용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수완박이나 감사완박이나 거기에 의해서 예산완박을 하겠다고 행포를 부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이나 뭐 탄핵을 별개로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그 진정성을 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좀 바랍니다. 그 해임건이나 뭐 탄핵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또는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뭐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사실이라면은 정쟁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별개로 좀 구분해서 그 진정성을 증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준 예산은 뭐 그 가능성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부와 여당이 불리하다라는 말이 그 예산이라는 것이 그 전년도에 준해서 지난해 최소한의 준해서, 예, 네. 그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 과제들이라던가 그 사업들을 시작도 못 해보고 좌초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그 부분에서는 일견 맞는 말이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지난해하고 올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좀 다르고요. 또 외부 도전 과제들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은 위기에 당면한 나라 살림 예. 그리고 가뜩이나 또 어려운 민생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결국 이런 여야 싸움통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서민 등골만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살림과 민생 이제 더 어렵게 하는 거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탄핵 소추도 가능한 겁니까? 해임 건의안 모든 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원내대표께서 결심하실 사안이라서요. 예. 좀 뭐 저희는 어찌됐건 지도부에서는 원내대표께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단 내리든지 간에 또 저희는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법안도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된 상황이에요.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등 민주당은 상임위는 이제 통과가 되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맡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법사위는 상원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해당 여러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방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성실히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되건 성실하게 이 법안을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권만 있습니다. 법사위는 그 즉 말은 여러 법 전문간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자구 수정 이 정도의 권한만 갖고 있는데 이 법안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뭐 권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없는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여러 차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수정 권한을 고쳐야 된다. 권한 자체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60일 뒤에 다시 상임위로 해당 상임위로 돌아올 겁니다. 네. 만약 이제 방치한다면 그러면 결국 그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서 본회의로 상정할 예정이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방금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 노인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예산, 쌀값 안정화 예산 이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해달라는 요구하는 거고요. 네. 편법 예산들이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뭐 영빈관 예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안 그대로 다 통과시킬 저희도 저희가 정마지하게 민주당 수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저희는 어차피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이 문제가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만 삭감한 채로 정부 원안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준예산만에 가면 정말 이 준예산 발언 저는 정말 규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모든 복지 예산을 다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정말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가동하는 게 준예산인데 어떻게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준예산 발언이 먼저 나옵니까? 정말 저는 그러면 모든 일자리 예산 다 삭감되는 거죠. 모든 하다못해 어르신 난방비 예산까지 다 전액 삭감된 상태로 준예산 편성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무책임한 발언 어떻게 하십니까? 경로당에 정말 가보시면
어르신들 많이 춥습니다. 어찌됐건 좀 그런 분들은 여야 따로 저희 막론하고 좀 예산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법률 다 쌍방이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책임이라고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는 이제 입법부지 않겠습니까? 입법부의 그 법안이 발의되면 제일 먼저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곳이 법안 소위입니다. 네. 그 법안 소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의 전체 회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가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본회의로 가게 되는 건데요. 네. 법안 소위에서 그 방송법을 독단 처리하는 걸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 법안을 구두로 발의를 해서 쪽지 법안을 만들어서 바로 그 전체 회의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69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엔진 없는 자동차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입법 독주를 계속하게 되면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여당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 불과 8개월 전에 민주당이 지금과 똑같이 의석수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 네. 처리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왜 등을 돌렸겠습니까? 그 부분 꼭 냉정하게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독주, 입법 독주라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달리 예산 편성권이 있지 않고요. 네. 예산 심사권만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입법부가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증액 우리나라. 신설은 정부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하죠. 정부가 예. 사실상 기재부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예산 독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불필요한 예산을 슬림하게 하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뭐 불필요한 예산 다 줄이자면서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혹은 여당에서 이 불필요하다고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줄여야죠. 용빈관 이런 예산 818억 총리도 모르는 예산 이런 거 편성돼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독주하고 싶어도 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고요. 네. 자, 지금 12월 지난주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산안 이 처리를 지금 당장 못하겠으니 늦춰달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민주당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말씀대로 그 저희가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사실 저희 그 과방위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방위의 그 예산이 부족해서 약간 증액하는 부분도 같이 올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서로 살펴보면서 가는 건데 지금은 이재명 표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12월 9일까지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본회의인데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여론조사 지지율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38.9% 나왔습니다. 이게 화물연대 이제 법과 원칙으로 잘 대응한다, 뭐 강경 대응 이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뭐 정부가 그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노조 때려서 지지율 올린다 이런 말도 민심을 모르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화물연대 그 파업으로 인해서 그 민생과 뭐 나라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정부의 엄정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물연대 파업 이후로 하루 그 손실액만 그 3천억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국 주유소 곳곳이 지금 기름 대란 겪고 있고 또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좀 우려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부동산 뭐 경기 얼어붙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업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서 건설업 위기를 부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컸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그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면서 법과 원칙에 뭐 따른 엄정한 대응을 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여론조사에 지지율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헌안님 말씀하지만 여당 또 안에서는 이 파업 관련해서 조선노동당 이중대 이런 얘기도 이념 공세까지도 나왔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국민의힘은 저희 방송법 통과될 때도 민주노총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박성중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박성중 국민의힘 이 박성중 간사님이신데요. 예. 오히려 저희가 여당일 때 박성중 간사님이 또 발의했던 법의 내용도 특별다수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는데 저는 무슨 민주노총 무슨 말만 하면 민주노총 그리고 또 민주당하고 엮으려고 하시는데 어찌되었건 이번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동안 화물차는 노동자가 아니다. 자영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운임제라든지 이런 연장이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걸 왜 개시 명령을 왜 합니까? 노동자도 아닌데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들에게도 자영업자들에게 치킨집 이 개시 명령을 개업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저는 이런 이게 앞뒤가 다른 이런 이 자영업자라고 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 자영업자들한테 정부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제대로 된 인식을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렇게 물론 이 노조와의 강경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지율 상승을 꾀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사실 보수 정권이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화물차, 생활물류 이런 부분들은 국민과 시민의 가장 직결되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6월에 안전운임제나 이 적용 품목 확대를 약속해 놓고 9월에 한 차례 그냥 뭐 성과 보고 대회 한 번 하고 나서 끝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업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2차관이 이제 가서 이 뭐 여러 가지 그나마 대화 노력하다가 그나마도 대화 노력 또 뭐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바로 협상 결렬되고 돌아오고 이런 진정성 없는 노력 이 자체가 노력이 아니죠. 진정성 없는 이런 이 태도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요. 보다 더 이 시민과 국민의 이 민생과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는 보다 더 좀 더 노력을 좀 진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가능했다라는 말씀이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념 공세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과방위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박성중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방송법을 저도 발의를 했고 그런데 제가 발의했던 법안 중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은 똑 떼가지고 자기들끼리 원하는 대로 구두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절차도 무시했고 입법기관으로서 정말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법 하면서 이념으로 자꾸 물타기 하려는 것이 어쩌면 민주당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롯이 경제위기 극복과 어떻게 하면 민생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그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하고 마찬가지다 이 발언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가 정말 약간 소위 좀 저렴한 인식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이 15시간 이상씩 일하시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말 이 쪽잠을 주무시면서 겨우겨우 최선을 다해서 뭐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대부분 사망 교통사고의 이 3분의 2가량이 화물차 사고입니다. 거의 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화물차 사고 같은 경우는 또 졸음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무조건 대형 사고고 인명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안전운임제의 여러 취지인데 이거를 북핵 위협이라고 하시면은 그럼 화물차 노동자분들께서 뭐 간첩입니까? 뭐 저는 뭐 북한 미사일로 뭐 화물차와 북한 미사일이 같은 지금 대우와 뭐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고생하시는 분의 마음을 모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경제는 한번 멈추면은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궤도에 올리는데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생이나 물류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하면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따로 열지 않았는데요. 다만 또 정부를 향해서 민생 포기하고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100일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숨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었는데요. 네. 이 100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 국정감사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윤석열 정권이 6개월도 안 된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정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외교 참사에 대한 부분 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비롯한 국방 이 무능에 대한 부분 또 뭐 5세 뭐 연령 하향 취향 연령 하향에 만 5세 취향 연령 하향에 대한 교육 무능에 대한 부분 뭐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치안 무능에 대한 부분 또 지금 김진태 도지사발 여러 가지 지금 채권 위기 이 시장의 위기 뭐 400억이면 막을 돈으로 10월 24일 날 기재부가 50조 투여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0.1%도 안 된 돈 때문에 1,000배가 넘는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들어갈 판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속 지적을 잘 하고 있다. 또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 추석 연휴 전에 막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라든지 이 정말 법무부 국정감사 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하고 또 다시 검찰 대검 국정감사 날 또 다시 압수수색하고 정말 도대체 이 방탄 국회가 아니라 방탄 법무부, 방탄 대검 아니었나? 도대체 국정감사 날 압수수색 왜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라고 법이 정한 기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임시회도 아니고 정기국회 기간 중에 어떻게 다 중앙당사 압수수색 합니까?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압수수색 한 줄. 저희가 그만큼 최소 그리고 정기국회 시즌에는 그만큼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희 꿋꿋하게 여러 가지 지금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보고요.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0일이 장경태 최고위원의 100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같이 예. 출범했으니까요. 예, 허은아님도 평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그 실체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네. 실체라던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감싸주기 위해서 그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민주당의 앞날이 유난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국민들은 이미 이 대표하고 손절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사를 뭐 압색했다라고 그러시는데 연구원이 그쪽에 있었던 거지 민주당사를 압색한 건 아니죠. 네, 예,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최고위원이 당대표와 협력하는 게 먹기 좋지 모 당처럼 최고위원이 당대표 사퇴시키기 위해서 결의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전. 네, 알겠습니다. 짧게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영원 대표가 최근에 당대표 조건으로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천도 얘기를 했고요. 서수도권, 또 MZ세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로. 우선 말씀은 맞는 얘기죠. 네. 수도권 민심을 잃지 못하면 공천에서 저희가 다음 총선에서 네. 이기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 저희가 7, 8석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도권 민심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히 서울 말씀을 드린 건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 그 MZ세대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나 뭐 그게 한동훈 현 장관이다라는 말씀은 저는 들어본 적이 아니라는 없는데 거죠. 예, 네. 기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예. 설마 그럴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어찌됐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민의힘과도 이제 불통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저희는 뭐 어찌됐건 국민께서 판단하시라 보고요. 이 전대룰도 지금 7대 3에서
당원 70%도 높은데 국민 30%를 줄여서 9대 1로 국민 10%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실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는 뭐 약간 그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한동훈 룰이죠. 지금 이 세 가지 조건도 전 한동훈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천 얘기하셨는데요. 윤심 공천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네. MZ 세대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이대남에게 이 뭐 여러 가지 지지가 높은 분은 뭐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대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할지 뭐 두고 볼 일입니다만 김웅 의원, 배현진 의원 이런 분들 어떻게 할지 뭐 두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자꾸 한동훈 장관 띄워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초선열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